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네,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제 수험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22회 공인노무사 시험의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유예생인데요. 생유예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는 제가 변리사 시험을 떨어지고서 이제 바로 들어가 준비를 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동차로 봤었던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유예에서 합격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는 이제 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아까 좀,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선은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수험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저는 22회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었고요. 생유예생입니다.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노무사로 옮겨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1차 붙고서 그 다음에 하는 그 동차로서의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반 직장인이었거든요. 월, 수, 금 이렇게는 이제 보습학원에서 중학생 영어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100일 정도 남은 다음부터 전업을 했었던 이런 케이스였어요. 점수는 당시 커트라인이요. 58점 얼마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무사 수험생이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보다 한 59점대, 60점대 이때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63.9 이렇게 평균을 받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노동법이 68점, 인사가 61점, 그리고 행정증송이요. 불이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58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렇게 맞을 수 있었던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부분이라기보다요. 이 3기쯤에 이 노하우를 조금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소는 66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5년간 노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한 노무사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 4일째로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올해 연기와 1기의 경우에는 전업으로 하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평일반을 깔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이제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기 같은 경우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숲을 보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그 노동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처음 접하셨을 때 그때 이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고 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구조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바를 해보시면은 조금 주워 들으시는 그런 원리 같은 게 있는데 노조법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정말 생소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교육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 코끼리의 실루엣을 볼 수 있다면 암기도 조금 더 쉬워지고요. 사례 문제라고 하는 이 수험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에서요, 물론 소화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됩니다만 그 연기 최고의 목표는 사실 납득입니다. 조금 더 그 노동법에 있는 원리들을 와닿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납득가게 해드리는 거, 이게 저희 최대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험 과정에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노동법에서 한 80% 정도는 이제 맞는 말 대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외워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한 20% 정도는 조금 납득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다면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다 소화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미지화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신경을 조금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11페이지 정도를 안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그 암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서 중에서는 좀 얇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두껍지요.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요, 법전이라고 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요, 법전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 법전과 관련된 것들 있죠? 법조문. 요거는 내가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 주소에 익숙해지시면 되시는 거지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익숙해만 지시면 돼요.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 조문들 같은 경우에도 외우실 성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문제 자체는요, 쟁점, 해결형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주고 나서요, 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이런 거를 물어보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주고서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식으로 쟁점을 해결하는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쟁점 A, 쟁점 B, 쟁점 C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 위해 가지고서요, 이런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내용들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외워야 되는 것은 이 각각의 쟁점에 대한 배경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판례가 되는 거죠. 이 판례를 외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판례는 사실 굉장히 혓바닥이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요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조를 요약해 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복원해서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판례 암기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문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빈칸입니다. 요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좀 익히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잘 요약해 가지고서 답안에 소개할지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묵과할 수가 없어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밑 빠진 독과 같은 휘발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한 단원 자체가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어메이징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문자를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 연기가 끝나고 나서 암기가 완성되지는 못할 겁니다. 꾹 참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서 그래서 몇 개월간에 걸쳐 가지고서 암기해 주시는 그런 인내력은 분명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요,
제 수업의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서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기 보충 자료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드립니다. 요거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선은 기본서의 백지 복습을 좀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목차의 내용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독이라고 하는 거, 그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발췌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목차를 보면서 내가 그 내용이 떠오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차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실수록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목차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따드린 두 문자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이 두 문자가 뭐 예를 들면 개, 규, 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가 뭐였고 규가 뭐였고 사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시고, 모르면은 또 일로 돌아가야겠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각 목차 밑에다가 사례라고 하는 것을 깔아놨습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라고 깔아놓은 게 아니라요, 판례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판례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요, 이 자체가 시험에서는 문제화되는 그 문제의 풀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보다는 이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도표라던가 구조화를 합니다. 이 도표나 구조화 과정에서의 표와 같은 것들은 이제 답안에 적지 마시고 제 필기 자료를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충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제가 10개의 단원으로 쪼개가지고서 드릴 겁니다. 10개 단원으로 쪼개서 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제 연기가 종료되고 나서 노동법을 이제 공부하실 때 적어도 한 단원씩은 노동법을 끝내고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10개로 일단 쪼개드려서 가져가시려고 하고요. 요거 다 보시는데 아마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한편 또 이제 제가 과제를 이제 별도의 프린트로 드렸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요, 일단 이해와 관련돼서는 간단한 사례 문제를 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과제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 문제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사례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 걷기도 전에 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 안에 뭘 채울 것인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례 문제의 답은요, 이제 케이스 문제의 뒤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셔야 되시는 것은 뭐 11페이지부터 이 사례 문제의 답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와 관련해서는 이 프린트의 19페이지 봐주시면은요, 빈칸 채우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복사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여기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한 2주 정도 풀어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사례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삽질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요 감이 오실 때부터 이제 제가 피드백을 대면 첨삭이라던가 통화 첨삭, 줌 첨삭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2주가 지난 뒤라고 할 수 있는 추석 이후에 이메일로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 신청을 받는 건 이제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분당 한 30분씩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복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한 번만 받으셔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분에 노동법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9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책의 내용을 PPT에 띄워가지고서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에 있는 그 프린트를 제 판서를 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놔두시고서 번갈아 보시는 것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 관련된 생활관계 일체를 널리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독립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자나 장인, 이런 사람들의 노동, 의뢰를 받고 물건을 만들고 보수를 받는 이런 거, 노동은 노동인데요. 요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대등한 상대방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종속노동, 근로,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종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근로자는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과 분리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일을 하면서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사용자의 사업장에 체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지배와 관리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적 종속성 때문에 요런 게 필요해요. 산업안전. 그리고 사용자의 인사권의 제한 있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측면입니다.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은요. 그 얘기는요, 독립노동의 경우라고 한다면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급여, 즉 자신의 보수에 대해 가지고서 대등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경제적 측면의 종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요, 최저 기준을 국가가 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취업난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일해도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까지는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개별 근로자들은 자기네 근로조건에 대해 가지고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서 사용자와 협상한다면 협상력이 커지겠죠. 노조의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훈시적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노동의 강요,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부정은 내용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개개인 그리고 특정 사용자와의 관계, 이걸 제일 많이 보겠지만 이걸 넘어서 과거, 해고된 사람들이나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장래, 구직자들의 노동력 제공을 둘러싼 관계도 노동법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관계라고 하는 것도 노동관계의 규율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법 규율의 발전, 이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종속노동을 둘러싸고 제기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생성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고요. 계약에 대한 법입니다. 이 계약은요, 당사자, 동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민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자의 원칙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강제하는 거죠. 퇴직금을 안 줘도 될 것 같지만 줘야 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될 것 같지만 줘야 되도록, 야간 연장 근로수도 안 줘도 될 것 같지만 줘야 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스 기사분들 생각을 할게요. 버스 기사님들은 항상 이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중에서 사용자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한 것에는 이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재해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이 입법이 됩니다. 그리고요, 실업과 취업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행위를 하면은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계약서에 지각 한 번 하면 해고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법의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인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해고권의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민법상의 단결활동 금지를 철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업이에요. 근로자들이 일하기로 한 시간에 집단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요, 민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민법상으로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리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서 업무가 저해된 거, 형사적으로 들어갔을 땐 업무 방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결 활동의 금지라고 하는 것을 철폐하고 단결권, 노동조합할 권리,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용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게 되는 의무,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 이런 파업과 같은 실력 행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합법화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동법의 체계 보도록 할게요. 1교시죠. 노동법 체계, 노원.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성립, 전개, 종료를 둘러싼 관계를 구율하는 것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노동법 시험을 봤을 때 1교시 문제로 출제되는 노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노2는 여기입니다. 근로자의 노동관계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의 운영 및 사용자 측 사이의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2교시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양분이 되게 됩니다. 이쪽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그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한 8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의 모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노조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99%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노조법을 벗어나는 문제가 안 났어요. 그 외에 노동법이 확충 발전하면서 근로자의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은 인사 쪽에서 빈출되는 영역이고요. 우리 시험은 안 나옵니다.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와 사가 동수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 개최도 강제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이 제도는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엮여가지고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과 구직활동을 둘러싼 관계, 직업 안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실업급여 이런 것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체계의 소개고요. 여기부터가 조금 본론에 가깝습니다. 법원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가 노동법이냐 요 얘기거든요. 우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수험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 요거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은요, 소송에서도 할 말이 생기는,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의무의 발생 원천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율 근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요, 무슨 법할 때의 노동관계 법령은 물론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같은 사업장 내 자치법규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와 사가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사규라는 말이 더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만드는 규칙입니다.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이고요. 그러면은 각각이 어떤 애들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관계 법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무슨 법할 때의 법이에요. 국가가 제정한 실전 노동법입니다. 그리고요, 헌법이나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일반법들이죠. 이런 것들의 관련 법규도요. 노동관계에 대한 기초적 원칙 혹은 보충적 규정,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이 중에 헌법은 최고죠. 최상위 법입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법령의 타당성에 근거를 부여를 하고요. 노동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요, 특정한 노조법 혹은 근로기준법의 조문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 조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제협약, 시험에 안 나옵니다. ILO 협약 등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규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규범은요, 사내 규범을 얘기를 해요. 적용받는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상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 근로계약 등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관계 법령의 최저기준, 강행법규라고 하는 뜻은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뜻인데요. 요거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으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돼요. 규정했으면은 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위반하면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체협약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단체협약은요, 이제 공책 한 권 크기 정도 되는 이제 빡빡한 규정집입니다. 한 200개 정도의 조문이 통상적으로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단체협약이 노사 간에 체결되면서 이 중엔 이제 근로조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사기업의 단체협약인데요. 진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합원 및 피부양자죠.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에 본인 부담금의 일부, 즉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서 입원 진료 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개별 근로자가 이제 의료비 지원을 안 해요, 사용자가. 그러면은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반 시 무효이고 법적 청구권 그리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협정인데요. 그 대부분은 이제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노조와의 약속, 노동조합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단체협약에 존재를 해요. 이런 거죠. 제15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일부를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 부피품 직기 사용을 인정하고 관리 유지비를 부담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채무적 부분이라 부릅니다. 근로자와는 관련이 없고 노와 사 간의 약속이지요. 채무입니다. 이것들은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얘가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 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를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부분은요.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가지고서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33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조문은 따로 적지 마세요. 어차피 지겹게 보시게 될 겁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무효로 만드는 힘이니까 강행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장 내에서는 최고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가 작성해서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97조에 따라 가지고서요. 규범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97조도 마찬가지죠.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도 이런 식의 빡빡한 규정집입니다. 얘도 공책 한 권 크기 정도 되고요. 취업규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근로시간이라던가 휴일휴가라던가 모성보호,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체적으로 현실에서의 취업규칙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근로기준 모습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한편 이제 조합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은요. 노동조합으로서 설립 신고를 할 때 규약을 첨부해 가지고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조합은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조합원의 경우에 가입범위라던가 탈퇴 절차, 자격 상실 절차,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간부를 조직하고 어떤 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자의 선거, 노조 대표자는 흔히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정, 회계, 징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게 규약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요. 조합 내부의 기관,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합 간부라던가 임원 이런 사람들을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개별 조합원을 구속하는 한도 내에서 법원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법원성은 무효와 관련이 있었지요. 즉 이런 거예요. 규약을 위반한 위원장 선거입니다. 그럼 걔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규약을 위반해서 누군가를 제명 처리했다. 그럼 제명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합 규약이 법원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합 내부에서만 그런 것이지 당연히 제3자인 사용자 등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표시, 정확히는 합치입니다. 청약과 승낙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날 고용하라. 오케이. 요걸로 이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별거 아닙니다.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요게 법률행위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계약과 같은 것, 해고와 같은 것이 여기 들어오죠. 근데 법률행위가 아닌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요, 근로계약 만료 통보예요. 그거는요,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서 권리, 의무 이런 게 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내려오면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약간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없어요. 근데 창사 이래 20년간 11월 달에 20만 원의 김장 비용을 지급해왔던 실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노동관행으로의 성립을 인정해서 회사가 이 김장비를 갑자기 지급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없이 뚝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김장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그 근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올해는 회사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회사 입장에서 코로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거 다 저기 부담돼요. 그러면은 적법하게 올해는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노동관행의 문제점,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화되지 않은 채, 종이로 적히지 않은 채 노동생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방법으로, 이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요 실태가요, 노사 간의 행위 준칙으로까지 인정될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경우를 노동관행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세 가지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선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볼 겁니다. 학설. 첫 번째 학설은요, 얘는 경영상의 관습법이거나 불문의 취업규칙의 성격을 띈다라고 봅니다. 규범설입니다. 종이로 적히진 않았지만 취업규칙과 마찬가지의 성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약설,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106조에 있습니다. 적으실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PPT 화면만 봐주시면 되시는데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인관계는 계약이 아닙니다만, 이제 서로 고백하고 승낙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1일 이런 게 없더라도 같이 영화를 보고 시간을 보내고 뭐 이 정도면 사귄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실인 관습이고요. 요거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보는 것이 계약설의 입장입니다. 이 책으로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경영상 행태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의 의무 부담, 그리고 타방의 승낙에 의사 합체가 추단된다. 추단은 추정입니다. 즉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요, 이제 사용자는 김장비 준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근로자는 김장비 주는 거를 의의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요 합치가 추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입장입니다. 3번은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신뢰에 대한 신의직상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2조 1항에 나와 있는 그 신의칙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신뢰 책임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범이다, 계약이다, 신뢰 책임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례는요, 이 교수님들의 얘기 중에서 뭐가 맞는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 그 실태가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문자가 등장합니다. 계약이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사실로서의 명확한 승인, 그리고 사실상 제도로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판례의 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참고로 다만 이제 사례를 푸실 때는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금과 같은 김장비 같은 관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관행 성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사용자에게 유리해요. 이런 것은 관행을 부정합니다. 약간 판례도 조금 그런 입장에서 움직이거든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오고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급여라던가 이런 비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사용자 인정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사용자 쪽으로 가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계열사로 사람을 전적 보내는 거예요. 이 전적 보내는 것이 20년간 이루어졌고요. 대상자의 한 30%가량이 이렇게 전적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정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나중에 사례로 풀 때 관행이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의 좀 기조를 가지고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쟁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에게 노동관행이 적용되는 근거, 반가로 3번 부분하고요. 반가로 4번, 노동관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이 표는 보충자료 1페이지에 그대로 좀 옮겨드렸고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입사원에게 적용되는 근거와 관련해서 교수님들의 얘기는 이제 다 된다입니다. 다만 왜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각자 내세우시는 논리가 다르거든요. 규범설은 노동관행을 불문의 취업규칙과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규범적 효력이 있어 가지고서 신입사원에게 적용된다고 봐요. 그리고요, 사실의 관습설은 의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용자에게는 신입사원만 제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에게만 김장빈 준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나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용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신뢰 책임설은요, 신입사원은 설마 나만 빼고 다른 이제 고참 근로자들한테만 김장비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신뢰를 가지고 입사를 했으니까 사용자 또한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뢰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노동관행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전 직원한테 20만 원의 김장비 주는 거 좀 어렵겠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자가 등장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규범설, 취업규칙과 같다라고 봅니다. 불문의 취업규칙. 그러니까 그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 절차는 이 조문도 지겹게 보시는 거니까 따로 적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조랑 얘기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서 김장비를 안 줄 수 있다라는 게 규범설의 입장입니다. 사실인 관습은요, 의사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 표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김장비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요걸 공지해 놓으면은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뢰 책임설은요, 책임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한 특약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으면 검토를 통해서 택해야 될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없습니다만 노동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로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이 조문에서 찾읍시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 집단적 동의, 이런 걸 이제 통칭해서 집단적 동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규범설이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례와 행정해석 보겠습니다. 행정해석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판례는 우리가 미친 듯이 외워야 되는 그건데요. 일단 얘는 법은 아닙니다.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 판례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실무에서 중요한 것들이 고용노동부의 예규, 질의외시 등의 행정해석인데요. 이 또한 소속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부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들은 말이긴 한데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판사님들이 기존의 판례와 다른 견해를 이제 하급심에서 판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승진할지 말지 이걸 가늠하기 위해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승진할 때가 됐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상급심에 가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본인은 승진하는 거고, 그게 다시 뒤집힌다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이제 퇴직하고 변호사 사무실 차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판례라고 하는 전례는 쉽게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자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답안에 적을 수 있도록 많이 외워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요, 헌법 이하 노동관계법령과 조약 됩니다. 그리고요, 자치법규는요, 단체협약이 최고규범이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이제 서열이 잡히지만 모두 법원성을 가집니다. 여기에서의 법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간의 그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라는 뜻이고요.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조합규약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즉 위반한 선고 등을 무효로 만들 힘이 있는 거고요.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요건은 개규사고요.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은 취업규칙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판례와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법원의 경합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 법원이 부딪힌다면 무엇이 우선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